안녕하세요. 아마 이번 생엔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을 것 같은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와장창 깨져버렸거든요. 평생 모르고 살던 한 사람을 만나 인생을 공유한다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인생 선배님들께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인 남동생과 평범한 남매 사이로 자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일과 취미를 즐기느라 나이 30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이 39에 당시 제가 동네 지인들과 자주 방문했던 갈비집 사장님과 연애를 시작했죠. 그 갈비집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식당이었는데 사장님도 친절하고 고기 맛도 괜찮았습니다. 때문에 함께 어울리던 지인들 중 동네 마당발이던 몇 명이 입소문을 많이 내줬습니다. 덕분에 그 식당에 손님이 제법 몰리게 됐고 사장님은 다른 손님들보다 우리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해 친분을 쌓았던 거예요. 저보다 2살 많다던 사장님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호탕하고 정이 많아 보여 호감이 가더라고요. 때문에 수줍게 저에게 고백한 사장님과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연애 초반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난 일만 하느라 연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빤 왜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어?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아서 분명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멋쩍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해 줬습니다. 나 좋다고 하던 여자들이 몇몇 있긴 했는데 나도 너처럼 크게 연애에 관심이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돈 버는 데만 온 힘을 쏟으며 살았거든. 난 부모님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 나이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에이, 거짓말. 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나도 예전엔 짧게나마 몇 번 여자를 만나긴 했지. 근데 34살 때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하고 작은 사업에 도전하면서 그럴 여유가 없어졌어. 게다가 그 사업이 3년 만에 망하면서 빚까지 생기니까 더더욱 연애 같은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그 뒤로 배달 일에 막노동에 별별 일을 다 하면서 빚 다 갚고 여기에 드디어 갈비집을 차린 거야. 그리고 순옥이 널 보고 반한 거라니까?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한 첫 번째 여자야.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진정한 첫사랑이지. 나이 40이 다 돼 내가 첫사랑이란 남자를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내심 기분도 좋았어요. 게다가 비록 한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죠. 늘 저를 배려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던 남자친구 덕분에 우린 별다른 다툼 없이 무던히 2년간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주년이 되던 날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순옥이 너도 나도 네 남동생하고 내 여동생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늘 부러워했잖아. 이젠 동생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화목한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자.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순옥이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41 먹은 딸이 여태 시집을 안 가니 부모님은 내심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을 집에 소개시키고 싶다고 하자 두 분 모두 눈이 왕방울만 해지더니 이내 입이 귀에 걸리셨거든요. 그렇게 처음 예비 남편을 집에 인사시킨 날 부모님도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집에 와 있던 동생과 올케도 예비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유, 우리 사위 듣던 대로 참 훤칠하니 잘생겼네. 게다가 성격 좋고 성실하기까지 하다며? 여보, 우리 순옥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랑 결혼하려고 여태 시집을 안 갔었나 봐요. 그러게. 자네 술 좀 하나? 내가 자네 인사 온다고 해서 좋은 술도 하나 사놨는데 집사람이 사다 놓은 소고기에 술 한잔 하자고. 가족들 모두 입을 모아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예비 남편이 제게도 늘 말했던 화목한 가정 환경이었어요. 비록 저희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가족끼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주셨고 저랑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많이 존경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소문난 인고 부부기도 하세요. 저도 꼭 저희 부모님처럼 순옥이랑 평생 금슬 좋게 사는 게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거 아주 마음에 드는구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안이 화목한 사람이 대체로 결혼해서 자기 가족한테도 무척 잘하더라고. 우리 사위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아주 만족스러워. 우리 순옥이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하네.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운 우리 딸 진심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남편은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엔 이번엔 제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죠. 남편이 평소 그렇게 가족 칭찬을 해서 저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과연 얼마나 좋은 분들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될까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제 기대처럼 예비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인사해 순호가 여긴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여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내 여동생. 그 옆엔 마찬가지로 착하고 든든한 우리 매제야. 우리 매제 포크레인 기사인데 돈도 엄청 잘 벌어. 천사 같은 우리 조카도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동생 시부모님께 맡기고 왔대. 안녕하세요. 김순옥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예쁜 색실 데려오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순옥아, 앞으로 우리 아들 정말 잘 부탁한다. 예비 시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우리 며느리 될 애여서 그런지 참 예쁘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예비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절 환영해주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참 고마웠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비 시모와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도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비 시부였어요. 예비 시부는 처음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할 정도로 저희 집과 저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그래,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셨다고? 그럼 두 분 다 지금 연금 받고 사시겠네. 요즘 공무원 연금은 얼마나 되나? 아유, 여보, 뭐 그런 걸 물어요? 아니, 그냥 예비 사돈들 노은 잘 준비되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본 거지. 저도 잘은 모르고요. 그냥 자식들 걱정 안 시킬 정도는 받으신다고 말씀하긴 하셨어요. 그래? 그럼 친정집은 작아야? 뭐 우린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지만 친정에선 도움을 좀 주신다나? 네, 작아예요. 부모님이 도움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도 모은 돈 충분히 있으니까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준다는 걸 왜 마다해? 그건 그렇고 다니는 회사가 꽤 괜찮은 곳이라며.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나?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왜 계속 돈 이야기만 물으세요? 순옥이 불편하게. 다행히 옆에 있던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 그런 시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저를 집에 데려다주며 시부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좀 무리하셨지? 너무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변명이긴 한데 말했다시피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웠다고 했잖아.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두 분 모두 아직 전셋집 사시는 거야. 올해로 칠순인 아버지도 여태 오엔 세차장 나가서 월에 80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건물 청소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만은 어렵게 살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 그런 걸 좀 캐물으신 것 같아. 내 동생 결혼할 때도 매제한테 똑같이 그러셨어. 또 그러시는 일 없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라.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빠 말대로 자식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도 괜찮아. 그때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도 갔고 예비 시부가 술도 조금 취했던 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또 술기운이 오른 예비 시부가 이번엔 푼수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예비 사돈 어른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들, 딸이 외모가 꽤나 출중합니다. 그게 다 바로 제가 물려준 유전자 덕분이죠. 아, 예. 저도 집사람도 처음 사돈 어른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라고 해도 믿을 만큼 멋진 분이 앉아 계셔서요. 그죠? 제가 좀 멋있죠? 뭐,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저 소시 쪽엔 여자 여러 둘렸습니다. 시대만 조금 더 늦게 태어났으면 아마 제발 자기네랑 계약하자고 바지가랑이 붙자고 사정하는 연예 기획사 사장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절 집안 중매로 만나 남편으로 삼은 우리 마누라가 아주 복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취했네요. 여보, 그만해요. 나이 70에 무슨 외모 자랑을 그렇게 해요. 아, 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외모가 바로 재산이야.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평생 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가요, 이 외모 간직하려고 평소에도 얼마나 관리받는지 모릅니다. 주름 없애는 시술에 피부 관리에 여기 코끝 보이시죠? 사실 제가 늘 이 코끝이 좀 불만이었는데요. 여기에 필러를 맞으니까 인물이 더 확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러도 맞고 있습니다. 이 나이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두 분도 나중에 저랑 시술 상담 받으러 한번 가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러자 신이 났는지 예비 시부는 더욱 들떠서 상견례 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기 자랑을 해댔죠. 솔직히 예비 시부 인물이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빠 말이 과장이 아니라 저도 처음 시부를 봤을 때 정말 연예인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70이 아니라 10살이 어리다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큼 동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랑을 들으니 저도 부모님도 함께 자리했던 제 남동생 부부도 모두 떨떠름할 수밖에 없었죠. 예비 시모와 시누이 부부, 예비 남편 또한 민망해하기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좀 푼숫기가 있으시긴 하구나. 그래도 뭐 평소엔 근면성실하고 가족도 살뜰히 챙기는 좋은 분이라며 자기 자랑 좀 한다고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 네 남편 될 사람이 그러면 같이 살 네가 힘들 테니 내 고민해보라고 하겠지만 네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니? 그래, 네 아빠 말이 맞다. 아휴, 덕분에 우린 평생 추억할 이야기거리 하나 생겼구나. 엄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며 아빠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전 상견례 이후 예비 남편과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예식장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예약하고 3억짜리 빌라로 신혼집도 구해 신혼여행 이후 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쳤죠. 곧 다가올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매일을 보냈습니다. 예비 남편의 갈비집에서 늘 함께 방문하던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청첩장을 주기도 하고 회사가 끝나면 예비 남편의 갈비집 일을 도와주기도 하며 예비 부부로서 즐겁게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기다림을 박살내버린 거대한 사건이 절 찾아오고 말았죠. 그날은 바로 결혼식 3주 전인 예비 시부의 칠순 잔치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오늘은 정신 없으실 테니까 다음 주에 따로 찾아뵙고 선물 드릴게요. 저는 초대를 받고 예비 시부의 칠순 잔치가 열린 한 식당에 갔습니다. 예비 시부는 빈손인 저를 보며 살짝 표정이 굳었지만 따로 찾아뵙고 선물을 주겠다던 제 말에 다시금 웃음을 활짝 지으시더라고요. 조촐하게 열린 자리여서 그런지 예비 시부의 칠순 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분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시부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은 그리 친하지 않은 지인으로 보이는 어르신 서너 분이 전부였죠. 제 표정이 의아해 보였는지 옆에서 예비 남편이 슬쩍 귀뜸을 해주더군요. 아버지가 예전에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시거든.
그때 배신감이 너무 크셔서 그 뒤로 사람을 잘 못 믿으셨어. 그때 절친했던 친구들이랑도 전부 인연 끊으셨고, 그래서 잔치에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러셨구나. 늘 기운찬 모습만 보이시더니 그런 아픈 사정이 있으셨네. 예비 남편의 말에 그제야 이해가 가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론 괜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전 예비 시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예비 시부는 초대한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사회자까지 섭외했는데 사람이 적으니 참여도도 호응도 낮아 칠순잔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제가 나서서 못 부르는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춤도 추고 성대모사까지 한 겁니다. 물론 실력은 엉망이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더군요. 아버님, 건강하게 맞이하신 칠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며느리랑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8순, 9순까지 사셔야 돼요. 사실 저는 내성적인 편이라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신나게 웃는 예비 시부와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니 그래도 잘한 일이다 싶어 뿌듯했죠. 하지만 제 마지막 성대모사가 끝난 후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던 제 노력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집안은 제가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도 없던 존재였던 겁니다. 잔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신이 난 분위기는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 경찰들에 의해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비 시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뿐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웅성웅성거렸죠.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영호 씨 맞으시죠? 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나 장영호 아닙니다. 나 김찬석이란 사람입니다. 여기 신분증도 있어요. 저기 떡하니 장영호 칠순잔치라는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까? 그거 가짜 신분증이죠? 신분증 위조죄까지 추가되시겠네요. 예비 시부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들에게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곤 씨알도 먹히지 않자 되도 않는 도망을 치려다 금세 잡히고 말았죠. 놔! 이것들아! 놓으라고! 체면 구겨지잖아! 그 와중에도 예비 시부는 끝까지 체면을 신경 쓰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대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에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죠. 에휴, 저 인간 3년 전에 교도소 다녀와선 정신 차리고 사나 했더니만 그새 못 참고 또 저런 짓거리 하고 다녔네. 그러게나 말이야. 예전에 무슨 중년 남자들만 채용하는 술집에서 여자들한테 술 따르고 돈 뜯으면서 살더니 다 늙어서도 저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걸 다 참고 산 저 집 안 사람만 불쌍하지. 형제들한테 인연 다 끊겨서 사는 거 불쌍해서 잘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인간 칠순까지 왔더니 별 구경을 다 하는구만. 저러고 사니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예비 시부는 정과자의 술집 출신이었던 겁니다. 그걸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알고 있었으니 예비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알고서 저에게 숨긴 게 아니겠어요?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던 예비 시댁 식구들과 예비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예비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아버지 전과자였어?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며. 근데 이게 대체 뭐야? 나한테 그걸 왜 숨겼어? 얼른 설명해. 그럼 오빠 아버지에 대해 나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빠 아버지가 자식 걱정해 나랑 우리 집 경제 사정 물어봤다는 말도,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주위에 친구가 많이 없다는 말도 전부 다? 그게 미안해 순우가. 난 네가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면 나랑 결혼을 안 해줄까 봐 숨긴 거야. 미안하고 나아가. 나라도 너한테 이야기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예비 남편은 다급히 제게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군요. 예비 시모는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며 울분까지 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3년 전에 교도소 다녀온 이후엔 진짜 정신 차리신 줄 알았어. 전엔 여자들한테 돈 뜯고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엉망으로 살았어도 이젠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시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대체 또 언제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체포가 된 거야?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진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미안해 순호가. 나 정말 널 너무 붙잡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숨겼어. 예비 남편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들 예비 시부가 이젠 정말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도 뒤통수를 맞은 거라면서요. 예비 시누이 또한 제게 다가와 한숨을 쉬며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더군요. 죄송해요, 새언니. 저라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아빠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저지르고 다녔을 줄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 아빠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일하던 공장 금방 때려치우셨대요. 그 뒤로 자기 얼굴만 믿고 계속 남자가 여자들한테 술 따라주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바람도 많이 피웠었어요. 심지어 번 돈은 도박으로 맨날 날려서 저희 집 월세살이에서도 계속 못 벗어났고요. 엄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걸 다 참아주고 사셨고요. 제가 결혼을 나이 29에 좀 일찍 했는데요. 평범한 직장인인 저랑 다르게 저희 남편은 일찌감치 포크레인 일 시작해서 돈을 잘 버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댁도 워낙 잘 살아서 고맙게도 제가 30살 때 남편이 부모님한테 전셋집을 구해주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 제가 건넨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나가서 또 홀랑 날려버렸어요. 정말 대단하죠? 예비 시누인 그 일을 계기로 예비 시부와 인연을 끊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밖에서 예비 시모만 만나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듬해 예비 시부가 여자들한테 단체로 고소당하고 다른 범죄까지 걸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죠. 전 혼자 남은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남편한테 염치 불구하고 부탁해서 방 2개짜리 전셋집을 얻어드렸어요. 지금 부모님이 사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에요. 그리고 3년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아빠가 그런 저한테 집 구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이젠 정말 정신 차리고 살 거라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월급은 적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세차장 일까지 구해서 성실하게 돈을 벌었어요.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사기나 다른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서요. 그래서 오빠도 엄마도 저도 아빠가 정말 정신을 차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새 우리 몰래 또 사기를 치고 다녔다니 정말 허탈하네요. 세차장 일도 아마 진즉에 간뒀던 거겠죠. 세차장 일 나갈 때 빼곤 집 밖에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으니 아마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러 싸돌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데 새언니가 받은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넌 그런 설명을 뭐하러 일일이 다 해. 사람 더 놀라게. 순호가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2번 다신 거짓말 안 할게. 예비 남편은 제게 예비 시부의 정체를 털어놓으며 사과하는 예비 시누에게 괜히 타박까지 하더라고요. 그땐 창피하고 민망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시누이를 말리는데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면서요. 충격받아서 울기 시작하기까지 했던 예비 시모와 그런 자신의 엄마를 달래는 예비 시누이, 그리고 저를 뒤따라 나오려던 예비 남편을 전부 뒤로 하고 말입니다. 오죽 자기 아버지가 싫었으면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5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저는 머리를 좀 식히려 아무 정류장에서나 탄 버스에서 내려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몇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슬슬 해가 어둑해지려 할 때쯤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여보세요?
새언니, 아니 순옥 언니, 저 진구 오빠 동생인데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어서요. 언니가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되도록 빨리 말씀드려야 할 얘기라서요. 저장되지 않았던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바로 아까 전 예비 시부의 정체를 낱낱이 알려줬던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아까 칠순잔치 때 예비 시누이가 제게 번호를 물어봤었거든요. 예비 남편도 아닌 예비 시누이가 대체 제게 무슨 할 말이 더 남은 건가 싶어 저는 제가 있는 카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곤 예비 시누이를 기다리는 내내 불안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받은 충격이 컸는데 또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말이죠. 빨리 오셨네요.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남편하고 애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까 많이 놀라셨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아, 네, 진구 오빤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간 거예요? 아니요, 저녁 장사 때문에 가게 가봐야 한다면서 오빠 가게로 갔어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드리려던 말씀이요. 바로 저희 오빠 얘기예요. 불안한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커피를 한 모금 홀짝였죠.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신우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실 저희 집안 망나니는 아빠 혼자가 아니라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 오빠가 자기 한번 이혼했었다는 얘기나 정과자라는 얘기 안 하고 평생 건실하게 산 척했죠. 오빠가 가족들한테 부탁했거든요. 자기 이번엔 진짜 정신 차렸으니까 언니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게 그 사실들 좀 비밀로 해달라고요. 정과자의 이혼이요? 역시 모르셨구나. 저희 오빠 아빠처럼 술집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사지 멀쩡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 한번 안 구하고 여자들 등만 쳐먹고 살았어요. 저희 오빠가 아까 아빠가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했죠? 아니요. 오빠는 오히려 아빠를 잘 따랐었어요. 여자를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아빠가 신나서 오빠한테 다 가르쳐 줬던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기니까 직장 같은 거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여자들한테 뜯은 돈으로 사치하다 돈 떨어지면 또 여자 만나서 기생충처럼 산 거예요. 저희 오빠 30대 들어선 아예 결혼을 비밀로 여자들한테 거액을 뜯고 다녔어요. 다니는 회사도 없으면서 성실한 직장인인 척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들한테 집에 사정이 있다, 부모님이 아프다, 잠깐만 빌려주면 금방 쓰고 돌려주겠다 하면서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거죠.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를 못 믿느냐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도 사기죄로 교도소에 잠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다 한 번은 진짜 딱 자기 같은 여자랑 죽이 잘 맞아서 결혼까지 했었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전 새언니 통장에 있던 거의 전 재산 들고 튀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바람 피우던 여자랑 새 살림 차리려고 했다더라고요. 그 일로 결국 전 새언니랑 이혼 아닌 이혼을 하고 만나던 여자랑도 흐지부지 끝이 났죠. 하지만 지금 오빤 저한테 돈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 식당 차려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명품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치라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물론 지금은 그렇죠. 아빠가 교도소에서 나오기 얼마 전부터 자기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겠다면서 가진 돈 다 털어서 갈비집을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더니 사고 한번 안 치고 살다가 언니까지 데려왔던 거예요. 저도 엄마도 정말 놀랐어요. 아빠랑 오빠가 그렇게 정신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언니한테 아빠랑 오빠 실체를 숨겼던 거예요.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오빠 부탁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저한테 욕을 하셔도 차마 할 말이 없네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우의 말에 따르면 예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 투성이었던 거예요. 가족 이야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연애엔 관심도 없고 제가 첫사랑이라는 이야기 등등 정말 모든 것이 다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까지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근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아빠가 잡혀가는 걸 보고 그리고 아빠 이야기를 언니한테 해주는 절 타박하던 오빠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오빠는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언니한테 자기 정체까지 실토할까 봐. 2번 다시 거짓말 안 하겠다며 여전히 정체를 숨기는 오빠가, 그렇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오빠가 과연 정말 변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결국 확신한 거예요. 변한 줄 알았던 아빠가 결국 변하지 않았듯 오빠도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 언니가 아까 잔치 때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고 감동했어요. 그때 언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망치기 전에 이제라도 얼른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예비 시누이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진실을 전부 말씀드렸으니 이제 언니가 선택하시면 돼요. 오빠의 거짓말을 용서하고 오빠가 변했다고 믿으면서 결혼을 그냥 진행할 건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얼른 파혼하든지요. 전 이제 정말 이 집 남자들 지긋지긋해요. 오빠가 변했든 어쨌든 간에 아빠처럼 또 언제 돌변해서 사고를 칠지 조마조마하면서 살기도 싫어졌어요. 그냥 앞으로 엄마만 보고 살려고요. 언니, 다시 한번 진실을 숨겨서 정말 죄송해요. 예비 시누이는 그렇게 엄청난 진실을 폭로한 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친 듯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선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정말 정신을 차렸든 어쨌든 그것도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투성인 사람과 제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던 전 순식간에 예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길로 예비 남편의 갈빗집으로 달려갔죠. 순호가, 여긴 어쩐 일이야? 화는 다 풀렸어? 생각은 잘 정리했고? 갑자기 등장한 절 본 예비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아마 제가 자신을 용서하기로 해서 가게로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무작정 목이 마르니 사이다 한 캔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건넨 사이다 캔을 따서 2모금을 마시곤 남은 사이다는 전부 그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순호가,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아버지 일로 화가 났어도 그렇지 사람 얼굴에 사이다를 뿌리면 어떡해? 내가 진짜 네 아버지 일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너 나한테 뭐 더 할 말 없어? 가령 네가 전과자라던가 여자 등쳐먹고 살던 개자식이라던가 한 번 이혼까지 했던 놈이었다던가 하는 그런 말 말이야.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면 뭐? 아무래도 뒤가 구리다 싶어서 내가 그 짧은 사이에 네 뒤 좀 캐봤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짧은 사이에 내 모든 걸 알아냈다는 거야? 그놈은 제 말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예비 남편 휴대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휴대폰 액정엔 동생이라고 이름이 떠 있었죠.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예비 시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짧은 통화를 마친 예비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어 보일 정도로 새하얗게 질렸죠. 야, 너 진짜 가족끼리 이러기야? 네가 순옥이한테 다 말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나랑 인연 끊을 거라고? 여보세요? 야! 예비 남편의 말만 들어도 예비 시누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제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더군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는지 예비 남편은 이미 전화가 끊긴 휴대폰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이내 그런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순호가 화 많이 났지? 내 동생한테 다 들은 거라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설명? 혹시 내가 들은 내용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그건 아닌데 나 이젠 정말로 정신 차렸어. 난 아버지랑 달라. 나 진짜로 너 정말 많이 좋아해. 그래서 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했던 거야.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너한테 정말로 거짓말 안 할게. 우리 결혼식도 고작 3주 남았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평생 너한테 충성하면서 살게. 아니, 용서 같은 건 없어. 내가 연애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친구든 남녀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뢰라고. 넌 내가 뭘 제일 중요시하는지 잘 알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만 늘어놓은 인간이야. 네가 지금 사람 됐다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평생 사탕 발린 말, 거짓말로 여자들 등쳐먹고 산 네가 진짜 정신 차렸다고 하려면 그 거짓말부터 끊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근데 넌 네 아빠 정체 들켰을 때도 끝까지 나한테 네 정체 말 안 하고 거짓말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믿을 구석 하나 없는 널 내가 뭘 믿고 용서해줘? 이미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땅속 지하 내해까지 뚝 떨어졌어. 흔적조차 없다고.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순호가,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니까? 그럼 우리 구해놓은 신혼집은, 예식장은 다 어쩌고. 그거 계약금도 다 내 돈으로 냈는데 지금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도 못 돌려받아. 다 합해서 무려 3,500이 넘어. 어쩌라고? 네가 잘못해서 파혼하게 됐는데 그 정도 피해는 봐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냐? 만약에 네가 그거 걸고 넘어지잖아. 그럼 난 너한테 파혼 유책사유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소송 걸 거야. 어디 본전도 못 찾고 위자료까지 토해내 볼래? 순호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거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마. 난 너랑 못 헤어져. 평생 다른 여자들 눈에 눈물 내면서 네 눈에 눈물 날 일은 없을 줄 알았지? 됐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내 인생에서 꺼져, 이 사기꾼아. 저는 엉엉 우는 그놈을 내버려둔 채 갈비집을 나왔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은 입을 떡 벌리거나 수군대며 애처럼 우는 남편을 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 분명 마음이 화로 가득했건만 집에 도착해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죠. 부모님은 놀라서 우는 저를 달래셨고 이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까무러칠 듯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무서운 일이 다 있다니. 그러게요. 순호가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칠순잔치에 가서 모든 걸 직접 목격한 건 정말 조상님이 도우신 거예요. 마음 같아선 진짜 조상님께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만약 그때 제가 칠순잔치에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비 시부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비 남편은 양심 고백하려는 예비 신우일 어떻게든 막으며 끝까지 제게 진실을 숨기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로 조상님께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미안하구나, 아가야. 우리 딸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다고. 아들 생각하는 이기심에 내가 너무 못된 마음을 품었다.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집 자식인 네 인생도 귀한 건데 말이야. 네, 아주머니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그래도 이제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사이니까 더는 원망하진 않을게요. 제일 큰 잘못은 아주머니 아들이 한 거니까요. 저 아주머니 아들이랑 헤어졌거든요. 그래도 잠시나마 가족이 될 뻔했던 사이라 좋은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요. 더 이상 바보처럼 그런 남편 붙잡고 살지 마시고 이젠 유일하게 아주머니 생각하는 따님 위해서라도 그만 이혼하세요. 할 말 다 했고 사과도 다 들었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시모에게서도 사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비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 남편에게 파혼 선언을 했다고 말해 주었어요. 예비 신우이는 예비 시모와 아침에 유치장으로 예비 시부 면회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우의 예상대로 예비 시부는 세차장은 진즉에 그만두고 또 아줌마들 대상으로 돈을 뜯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이름과 나이를 몇 살이나 속인 위조 신분증을 한 개도 아닌 3개나 들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연루된 사기 사건이 3건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도 나이도 전부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니
경찰들이 수사에 애를 먹다 결국 예비 시부를 찾아내 칠순 잔치 때 들이닥친 거라고 하네요. 피해자들 중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흥신소에 의뢰해 예비 시부의 뒤를 캤고 예비 시부가 칠순 잔치를 연다는 소식까지 입수해 경찰에 제보를 했다고 말이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들어하고 저는 예비 신우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지옥문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잘하셨어요. 고맙긴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저 아까 부모님 전세집 빼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엄마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혼하겠다고. 엄마가 그런 결심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어차피 오빠는 나가 살고 있고 아빠는 정가까지 있으니 분명 교도소행일 테니까 이제 전세집 빼고 제가 엄마 모시고 살려고요. 오빠랑 아빠랑은 인연 끊고요. 남편도 전부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꼭 저희 오빠 같은 남자 얼른 있고 행복해지세요. 빠르게 그놈을 손절한 예비 시누이처럼 저도 그놈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금액적으로 피해본 건 없으니 저는 그놈에게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약 파기로 인해 제게 토해내야 했을 위자료보다 그놈은 더 큰 손해를 봤을 테니까요. 그냥 소송이든 뭐든 하루빨리 그놈과 전부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건만 그놈은 제가 차단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몇 번이나 제 회사와 집 앞으로 절 찾아왔더군요. 그놈이 절 정말 좋아했다는 말은 정말이었나 보더라고요. 순호가 나 너 없인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좋아해본 건 네가 정말 처음이란 말이야. 네가 정 싫으면 결혼 안 해도 돼. 대신 나랑 만나라도 주면 안 될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나 진짜 정신 차렸다니까. 오지 말라고 좀. 이미 버스는 떠났거든? 평생 여자들 눈에 눈물만 내고 살더니 그렇게 우습게 보던 여자 때문에 마음 아파 보니까 어때? 죽겠지? 널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던 그 여자들은 어땠겠니? 속았다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이 엄청났을 텐데 돈까지 뜯겼으니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냐고. 이건 다 인과응보야. 또 오면 나 진짜로 너한테 위자료 소송 건다. 알았어? 결국 제가 소송 이야기를 들먹이자 그제야 그놈은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 지인들은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주더군요. 그런데 의리 넘치는 지인들은 말로 화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저 대신 그놈 가게를 쫓아가 깽판을 쳤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화는 이미 차단한 걸 알았던 그놈이 누구 휴대폰인지 모를 다른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애원해 알게 된 사실이었죠. 한 번도 아니고 따로따로 무려 3번이나 와서 테이블 다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순 사기꾼이 음식 관리는 정직하게 했겠느냐. 입소문내서 장사 잘 되게 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우리가 너 망하게 할 거다. 막 이러면서 말이야. 가뜩이나 나 너랑 헤어지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속 쓰려서 가게 문을 열다 말다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소문 더럽게 쫙 퍼져서 요새 가게 파리만 날려. 게다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자기 친구가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면서 맘카페에 글까지 올렸더라. 그 글이 쫙 퍼져서 어제 누가 우리 가게 앞에 라카 스프레이로 망해라 이렇게 커다랗게 쓰고 가기까지 했어. 제발 그 글이라도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내려봤자 이미 누가 잔뜩 퍼갔겠지. 그 글 하나 내린다고 소문이 없어지겠냐? 그러니까 네가 인생을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아주 꼴 좋다. 나한테 이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제가 직접 그놈과 대화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놈 가게는 진즉에 망한 상태예요. 들리는 소문으론 그놈은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소문도 엉망인데다 술에 취해 음식까지 엉망으로 준비했으니 손님들이 남아날 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한 여자 손님에게 추근거리다가 신고당해 잔뜩 떨어진 평판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폐업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 뒤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가게도 쫄딱 망하고 아버지란 사람은 교도소 신세인데다
자기 동생과 엄마에게 인연도 끊겼으니 어디서 빈털터리 신세로 궁상맞게 살거나 또 떳떳하지 못한 일로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한때는 인생을 맡겨볼까 싶을 정도로 소중했던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썩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업보인 것을요. 때문에 전 이젠 저를 기망했던 그놈에 대한 생각은 모두 잊고 아직도 제가 받은 상처를 걱정하는 부모님과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려고 해요. 결혼 생각은 진즉에 접은 지 오래니 그렇게 전 취미생활과 일에 전념하며 제 삶에만 충실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결혼할 뻔했던 그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저에겐 진심을 다했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절 비난하기까지 했죠. 혹시 그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진심 어린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걸 말이죠.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린 관계만큼 위태롭고 얄팍한 건 없으니까요. 비록 저는 가슴 쓰라린 경험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선 이런 사건 사고 없이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